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사는게 예술을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하면서 사실 진짜 일상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서 말하면 사는게 예술이 정말 나의 일상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천 수만 개의 팟캐스트가 생긴다. 근데 30편을 넘어가는 채널은 그중 1%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리서치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사는 게 예술이 딱 29화입니다. 아직도 30화가 안 됐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어쨌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채널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살짝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괴물이라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 괴물들이라는 책,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이렇게 쉬이 제가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 29하면 한번 할 때 됐다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화에서 샌드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이제 올리고 나서 저는 계속 좀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샌드맨의 원작자인 닐 게이먼 선배님이 2024년에 사실은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게이먼 본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 결론도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되고 이걸 속단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찝찝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샌드맨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거는 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괴물이라면 그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저의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괴물들이라는 이 책,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2017년에 파리 리뷰에 기고한 에세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괴물 같은 남자들의 예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이 바이럴이 되면서 이 에세이가 바이럴이 되면서 이게 책으로 이렇게 확장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책이 다루는 사실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예술가가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피카소의 그림, 또 우디 앨런의 영화 여전히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홍상수의 영화 또한 늘 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죠. 근데 데더러 선배님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은 바로 얼룩이에요. 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얼룩은 퍼지고 스며들고 포도주처럼 짙고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죄를 저지르면 형을 받는 건 결국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의 얼룩이 진다라고 작가는 말하는데요. 데더러는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할머니가 손으로 짜준 그 퀼트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곁에 두고 위안을 받아온 물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레드 와인이 쏟아졌어요.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죠. 그러면 그 퀼트를 아예 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얼룩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사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작가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당신이 그 답을 찾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냥 얼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더러 작가가 파고드는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그게 바로 천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카소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사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함께 살았던 두 여성 자살했고, 또 한 여성의 뺨에는 담뱃불로 이렇게 화상을 입혔어요. 근데 그 직후 어떻게 했어요? 그 상처를 기념하는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불편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여자는 고통받기 위한 기계다. 내게 여자는 두 종류뿐이다. 여신과 발판. 예. 그러니까 데더러 선배님의 말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 어떤 천재 예술가 이미지 있죠. 이게 하나의 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근육질이고 막 술 마시고 막 여자 패고 막 정복하고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남성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예술가의 조건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나 뭐 마일스 데이비스 막 그들의 전기가 되게 묘하게 낭만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데더러 선배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성에 열광하는 이유 중 일부가 그 천재가 사회적인 규범 밖에 산다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대신해 준다는 그런 대리만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은 더 확장됩니다. 천재성이 윤리적인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작가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대한 작품이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작품의 위대함이 이 인간의 잔인함을 가리는 데 쓰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과 예술가를 분리하자는 말은 결국 얼룩을 없애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데더러 작가의 주장인 것이죠. 저도 이제 직업이 예술이다 보니까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술 세계에는 오래된 신화가 있어요. 위대한 예술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파멸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삶이 오히려 예술을 깊게 만든다는 그런 믿음이 있죠. 술에 쩔어서 살았던 작가, 뭐 연인을 학대했던 화가, 정신병원을 집처럼 드나드는 천재들, 그리고 젊은 시절 자살한 작가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묘하게 낭만화되어서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이어오면서 스스로 붙들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술은 도구다라는 것이죠. 예술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그리고 내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해도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도구가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술을 도구로 삼는 삶은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삶에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술의 도구가 되어버린 인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술을 위해 소진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근데 이거는 풍요가 아니라 파멸에 가깝죠. 그러니까 데더러 선배가 다룬 많은 예술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피카소, 뭐 해밍웨이나 그 폴란스키, 뭐 이런 작가들을 보면요. 이런 예술가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술을 위해 산 것처럼 보이지만, 흡사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술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만 남기고 인간은 망가진 그런 상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건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아니라 인간이 남는 삶. 그러니까 예술이 나를 정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술을 정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예술 활동을 또 노동으로 또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삶의 전부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농담 삼아서 말을 하지만 진짜 심각하게 좀 예술가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정말 막 몰아세우고 닥달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이 팟캐스트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재밌게 시작을 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매주 또 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진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지금 내가 이 사는 게 예술도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질문 때문에 한 주를 쉬고 돌아온 것도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작품의 창작자가 괴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나온 문장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끔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로 우리는 그들을 계속 사랑한다. 가족이 버거운 존재인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맡겨진 괴물이기 때문이다. 천사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괴물이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처럼 무작위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고 사랑하면서 끝난다. 네, 또 중략을 하고 이런 문장도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나는 인간의 완전성을 믿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완벽해야 하고 나도 완벽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랑은 무정부 상태다. 혼돈이다.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이라는 차가운 기후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 시스템인 감정적 논리에서 결점투성이의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한다. 네. 동시에 또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끔찍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은 그 안에 내재한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온다. 나는 얼마나 끔찍할 수 있나? 얼마나 끔찍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만 사랑하기로 결심할까? 네, 오늘은 괴물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떤 저의 마음이 한참은 더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술과 윤리라는 이 어려운 주제가 개인의 취향과 또 삶에 연결되면서 이게 지극히 좀 내밀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또 우리가 즐겁게 사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